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황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재미없다의 이야기보다는 김진 의원께서는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박근혜 이 후보가 선출이 된 것이 여성이다라는 걸 저렇게 저분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까. 김진 의원께서도 참 새누리당의 이 경선에 대해서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그걸 직접 하지는 못하고 그냥 가장 만만하고 멋있게 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 이거를 앞으로 내세운 게 저는 너무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황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으니까 그것 좀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의견을 듣고 싶으십니까?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초반에 네 분이 서로 진행을 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잠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박근혜 후보의 투표율은 그렇습니다만 득표율을 놓고 아마 새누리당 내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높으면 이것이 사당화 논란이라든가 추대식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득표율이 너무 저조하면은 대세론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8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향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독이 될런지 약이 될런지 황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저는 이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사당화 논란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에 이미 누구나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박근혜 후보가 확실하게 그 당시는 박근혜 의원이겠죠.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에 후보가 될 거다는 거에서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몇 프로가 나왔냐라는 문제보다는 박근혜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나 특성에 대해서 부각시키기보다는 불통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아까 몇 가지의 제한점 이런 것들을 어쩌면 있는 그대로 딱 공개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좀 더 부각시키기보다는 시시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아니 저렇게 나름대로 강력한 지지를 받으시는 분이 뭐가 좀 걱정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의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얘기인 게 흥행에 성공했다. 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나름 김문수 지사의 굉장히 어떤 좀 일종의 검도를 넘는다 싶을 정도의 공격들 이런 치열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쉬쉬했다. 그럼 비박 후보들이 박근혜를 성역화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쉬쉬하고 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지나치게 좀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지난번 이번 후보들 간의 논쟁이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였을 때하고 박근혜 씨나 다른 당내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에 비하면 이번은 진짜 다뤄야 될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거의 논란이 되지 않지 않았었냐. 심지어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멱살잡이하는 그런 일까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동네는 어떤 분 하나를 추대하는데 들러리를 여러 분을 세워놓고 상당히 다들 이분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건 심리학자로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께 반론 드리죠. 지금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포인트들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5명의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의 후보의 실력이 월등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그것을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박근혜 후보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됐다든가 그것이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논리는 그러니까 흥행이 없으니까 앞으로 무슨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역사적으로나 또 한국 정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관련이 지금 없는 이야기라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듣고 가죠. 오늘은 일단은 좀 자기 의견을 2002년 정확하게 10년 전이잖아요. 노무현 바람이 불었던 민주당 경선이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얼마나 흥행이 됐고 노무현 후보가 되자마자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지지율이 10%까지 추락을 했어요. 한국 정치에서는 이 전당대회, 특히 경선의 흥행성 여부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뭐 전당대회를 하면 뭐 컨벤션 효과로 해서 10% 오르고 이것이 한국 정치사에 적용이 안 돼요. 1971년 김대중, 김영삼 붙었던 야당의 대통령 경선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2차 경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전시켰잖아요. 본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후보가 이겼잖아요. 상당한 표차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흥행 여부를 놓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실력 차이가 월등한 후보들끼리 벌어진 경선을 이것이 흥행 저조했다. 또 이런데 크게 역점을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분석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예. 정책이라든가 논점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흥행이 떨어졌지만 많은 TV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정책과 또는 5.16에 대한 평가 또는 공천 비리 문제, 당의 민주적 결정 의사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실력 차로 해서 경선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면 되지 거기에 이상한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 차라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라고 봅니다만 실력 차라는 게 그냥 실력 차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번에 경선 전에는 사실은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 12월에 비대위가 출범한 거 아닙니까? 비상대권을 가지고 당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공천할 때 친박 말고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죠?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어쨌든 해보니 실력 차 이렇게 나서 그 정도 나온 거니까 이건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보고요. 예. 이 2002년에 노무현 사례를 자꾸 설명하시는데요. 2002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무명의 인사가 50%라는 지지율을 갖게 된 이유는 결국 국민 경선이라는 흥행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대선에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다른 요인 때문에 떨어진 거지. 어쨌든 경선 흥행이라는 게 한 달밖에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적인 예로 2007년 대선 새누리당 경선에서 그때 투표율이 얼마였습니까? 70% 넘었잖아요. 그 이전에 이회창 총리가 얼마였죠? 제가 여기 보니까 53%였어요. 53%에서 70% 가니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왜 무시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경선 흥행이라는 거는 필요한 겁니다. 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는 게 뭐죠? 그런데 새누리당 경선 흥행 별로 재미없다는 걸 왜 걱정을 해줬어요? 제가 걱정한다기보다 지금 토론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데, 우리 신 앵커께서 적극적인 이거를 발휘하셔가지고 중요한 논점으로 저희가 좀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고 가죠. 앞으로 박근혜 후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그렇게 신 앵커께서 좋습니다. 정리를 잘하시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정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요 얘기 매듭 짓고 가죠. 저는 이 투표율과 득표율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현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안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간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제가 숫자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가 35% 나오고요. 비박주자들 다 합치니까 6% 나옵니다. 그러면 경선 끝나면 박근혜 후보가 6%를 끌어안아서 40% 넘어갈까요? 그래야 최소한의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 거고 경선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늬만 경선한 거죠. 아니, 그 당이 그런 현실적인 역학관계에서 그런 경선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수능시험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았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은 성급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바람에 수능 성적이 형편없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학에서 치르면 되는 거지.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논점을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분의 입장은 표명이 됐고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흥행 실패는 안철수 원장의 현상,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의 무능,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군요.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앞부분에 새누리당의 이 흥행 실패와 민주당의 흥행 실패의 공통점은 뭘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한 거는 이 구시대의 정치인의 모습 또는 정당의 모습을 양쪽 정당이 너무나 비슷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한테서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걸 느낌이 안 오니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고 저거들끼리에 그냥 싸움이든 놀이든 이 정도의 관심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후보가 될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후보가 될 사람 된 거고 민주당은 후보가 될 만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후보라고 그러니까 그래 빨리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게임이 벌어지면 그때 관심을 가지겠지. 이런 측면에서 그거를 무능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구태연한 정치의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경선을 흥행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순회 경선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민주당 경선은 8월 25일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림픽 황 교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안철수냐 문재인이냐라는 책에서 향후 대통령 후보 논의에서 안철수 원장은 다시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패턴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많은 예.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누군가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당신은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 예.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정치 질서에서 소위 말하는 특정한 정당, 뭐 양당, 여당과 야당의 그 체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패턴으로 의연한 방식의 정치 활동을 하거나 또는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상당히 지금 재미있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김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의 흥행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있고 또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감동도 줄 수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면서 민주당을 지극히 걱정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진 위원이 표현하시는 거기에서는 안철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이 민주당이 아주 유력한 후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박 소장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이 경선이라는 것은 거의 중간 선거 정도지 이 안철수 원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야당 후보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을 그 때 얘기 다 틀렸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예. 본인이 생각하는 분석과 전망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남이 얘기한 거를 그것도 잘못 해석을 해서 정확하지 않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 안철수라는 변수를 도외시했으며 언제 제가 민주당의 흥행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제가 언제 또 민주당의 흥행이 잘 되면 뭐 경선판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는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네. 그러니까 황 교수께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네. 남의 얘기를 분석하려면 남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좀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기 것은 위해서라도 제가 분석을 하시는 제가 겁니다. 얘기한 네. 골자는 네. 민주당의 순회 경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8월 25일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네.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선을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말이죠. 정치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위, 4위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안철수 교수라고 하는 것은 장외의 상수 아니에요. 아까 안철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민주당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얘기를 안 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앞으로는 황 교수 말씀하세요. 본인의 분석과 본인의 전망을 얘기하세요. 남의 얘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토론이거든요. 아까 왜 제가 얘기한 거를 잘못 해석해서 무슨 얘기하시는 말씀인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황 교수께 드렸던 그 책에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대답은 들은 것으로 일단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여전히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짐을 함께 떠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민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김 의원께 드리죠. 예. 5.16과 유신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과 입장에서 예. 저는 뭐 대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몇 가지 부족하고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권이라든가 묻는 사람들이 묻는 지인의는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런 행동을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5.16은 쿠데타였습니다. 불법 쿠데타였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의 장교들이 무장을 해서 민주헌정을 뒤엎은 거 아닙니까? 예. 형식은 불법 쿠데타였다라는 것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시작을 했지만 18년 집권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 경제 발전과 또는 한국인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 심어주고 각종 산업혁명 그리고 또 의식혁명 엄청난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위로부터의 혁명 5개 중에 하나로 꼽는 거 아닙니까? 메이지 유신,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페루, 이집트 나세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꼽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기는 불법적인 쿠데타였지만 5.16은 18년 후에 죽을 때는 혁명이었다. 형식은 쿠데타였지만 내용은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게 역사적 평가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지난 1월 31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직무 수행을 가장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46%로 1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2%로 2등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16%로 3등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블입니다. 더블. 배 이상이에요. 뭐 이러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박근혜 후보라면 그 불법 쿠데타였다. 하지만 불가피한 쿠데타였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혁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렇게 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요. 게 아니라요. 지금 놀라운 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그것도 또 틀린 거예요. 그 말씀도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쿠데타니까 쿠데타라고 얘기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대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아버지를 나쁘게 얘기하고 계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해석을 틀리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좀. 쿠데타와 혁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황 교수님, 잠시만요. 제가 아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할게요. 김진영이 말씀하신 거는 잠깐만요. 네 분 다 잠시만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박사님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쿠데타고 황 교수님, 이런 겁니까?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극복해야 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5.16과 관련해서는 쿠데타로 태어나서 혁명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딸로 하여금 나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진행자의 판단으로 봤을 때도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겠는데 먼저 이 소장님 의견을 듣고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세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 논쟁할 때 박근혜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였을 때 현재 박근혜 후보가 미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였냐, 혁명이냐, 구구의 혁명이냐, 그거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박근혜 후보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또는 극복한 과제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김진 의원께서 처음에는 혁명이었는데 처음에는 쿠데타였는데 나중에는 혁명이었다. 이거는 너는 처음에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훌륭하게 됐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이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그것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의원이 또는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의 입장은 당신이 누구 딸이냐 또는 당신의 부모들이 무엇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박근혜 후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5.16의 성격에 대해서 박근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고 왜 지금 우리 미래의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인식 가지고 특히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마치 부관 참시시키는 그런 식의 요청을 할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후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 구체적으로 황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 이 지난 총선에서 사용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이럴 것이다라는 데 있어 나름대로 과감한 변신, 특히 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뭐 보통 우리가 한나라당이나 이야기할 때 과거에 뭐 수구 꼴통 정당이다 또는 기득권을 뭐 유지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거를 시도해보려고 하는구나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자 새누리당 이름 바꾸고 나서 도로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심지어는 뭐 변신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 사이에서도 이 공천 비리 뭐 이런 사건들이 나왔을 때 나몰라야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는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유산으로 계속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이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의원은 이제는 후보가 됐으면 적어도 얼마나 새누리당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당신은 뭐 별로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의 장막에 쌓여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을 진짜 느끼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여전히 과거의 정치인이구나. 우리가 저분을 앞으로 모시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16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의견은 제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집트의 나세르, 터키의 케말 파샤, 제 말씀입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 페루의 벨라스코, 한국의 박정희, 5 쿠데타, 전부 다 쿠데타지만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성공한 혁명 과업이었기 때문에 이거 많은 세계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과거를 철저히 규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사에 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그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가치 있는 과거사 논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문제. 이런 것들 말이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차례 걸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의 다 진상이 밝혀진 문제고 그리고 등산 같이 했던 그리고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던 장준하 선생의 측근 지금 나이가 77살 김용환 씨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증언을 통해서 거의 다 진상이 드러났어요. 추락한 사람을 인공호흡시켜서 살리려고 했다. 예.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드러났고 그거를 또 그 두개골 함몰된 구멍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미 진상규명이 거의 다 된 사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과거사 논쟁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뭐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만 제가 한두 가지만 꼭 짚어드리고 지금 싶은데요.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결론은요. 뭘로 죽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용환 씨요. 중정 직원이 사설 정보원이었다고 다 증언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클리어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면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 사설 정보원이라는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팩트를 김용환 씨가 장준하 씨의 오랜 측근인데 무슨 사설 정보원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자료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사설 정보원입니까? 이건 굉장히 이런 식의 의혹을 부풀리는 거는 제가 부풀리는 게 아니고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권이 그 사람을 사주해서 장준하 선생을 죽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잘못된 거라 이거죠. 이미
그 사람이 다 그것이요. 살리려고 했던 것이고 해서 다 김현민, 드러난 거를. 그것이 잘못됐는지 틀렸는지는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두 번이나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철저하게. 금실을 안 그래서 했어요. 뭘요? 금실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사채 부검을 당시에 반대한 안 사람이 했어요. 유족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안 예, 저 했는데요. 장준하 자, 선생, 끝까지 하고요. 고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좀 짓죠. 네. 아니, 근데 예. 너무 이렇게 단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가 극복해야 될 점이라는 데는 황 교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네.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의 성격에 아주 나쁘게 해석하는 단순한 현상이지 박근혜 후보가 극복할 과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시겠지만 박근혜 후보가 성격이 바뀌질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 연세가 몇인데 김진 의원 보십시오.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말이죠. 저는 도리무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역시 네. 예, 황 교수님. 지금 예. 우리가 민주당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분명히. 예, 지금 뭐 같이 말씀하셔도 뭐 어떻게 딱 그 주제만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 우리가 이제 결론을 조금 내는 입장에서 네. 이 박근혜 후보의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께서 당내 비상위원장 되시고 나서 정치 개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당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개혁이었고 구체적으로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부패나 비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냐 하면 놀랍게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지 실제로는 거의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는 부분을 김진희 의원께서 너무나 잘 지적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박근혜 후보의 기본적인 특성은 원칙과 소신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원칙과 소신은 아주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되면 당신의 뜻에 따르면 원칙이고 당신의 고집을 지킬 수 있으면 소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달라지면 원칙과 소신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 특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저분이 과연 지금 기존의 정치 질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후보의 어떤 외연적인 확장성에서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과거의 유산을 그냥 고스란히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는 황 거예요. 교수님이 뭐 그랬으면 박근혜 후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마 그렇게 보고 싶은 면을 보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하죠. 특히 대통령이 잘 되고 변하기 힘듭니다. 변하기 힘들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뭐 개인의 경우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해야만 한다는 절박성이 있으면 변하죠. 대세론의 함정이라는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민주당 경선을 완전히 재미없게 만들었지만 박근혜 후보한테는 굉장히 약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충격을 줬고 그다음에 현상 유지로 갔을 때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자각을 잠시만요. 박근혜 후보께서 안철수 원장의 등장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물어봤을 때 그분은 아직 정치에 참여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고에 가치 없다는 짓이 무시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모르시는 인식인데. 모르는데 후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 충격을 안 받을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받겠죠. 그렇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철수 충격이 왔겠죠. 왜냐하면 부동의 1위를 달리다가 어쨌든 어떤 조사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검증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빠질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대로 갔을 때, 현상 유지로 갔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겠죠. 이것이 박근혜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겠죠. 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그런데 황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근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마치 무슨 단정을 하듯이 단정을 이야기를 할 수 지어놓고 있느냐.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안 되는 지적을 것이고 했습니다. 저가 단정을 잠시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 했듯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렇죠. 정치는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속에서 정력을 가진 지도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정력이 떨어진 지도자는 퇴행하겠죠. 훌륭하신 지적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말씀이지. 지금 황 교수님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안 변할 거라는 것보다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대목은 뭐냐면 본인의 뜻에 맞으면 원칙과 소신이고 안 맞으면 아니다 이렇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그렇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그분의 가치인식이나 인식의 틀이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김영기 그 대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장점과 또 장점보다도 클지 모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장점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스캔들이 없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상당히 스타일이 소탈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일탈하는 행동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공약이라든가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궤도에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뭐 서민 중산층 가게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줄이겠다라는 것을 포함한 황당한 공약들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서는 황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두 가지 커다란 의문점이자 결점은 첫째는 문재인 후보가 말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노무현 정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냐를 과시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보다도 중요한 회의에 더 많이 참석한다.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2인자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보다도 더 국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과시를 해요. 그렇다면 531만 표로 정권을 내준 것에 대한 책임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예.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퇴임 이후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과 가족들의 부패 스캔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국정 전반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비서실장 때 일어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해가지고 세계사에 충격적인 이런 족적을 남긴 일이 본인이 퇴임 후 비서실장을 할 때 일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당신 유신 때 뭐 이것도 책임지고 이런 거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것의 2배, 3배로 노무현 전 정권이 531만 표를 정권 내준 거, 대통령이 자살한 거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특전사 복을 입고 말이죠. 본인이 굉장히 특전사 강조를 많이 해요. 특전사. 본인이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할 때 노무현 정권의 2인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닙니까? 안보 문제에 관해서. 급진 좌익이 인천의 메가더 동상 때려부시려고 가서 그렇게 하고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김 의원께서 두 가지 장점과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제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예. 하도 기가 막혀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조차 좀 그런데요. 그냥 넘어가시죠. 저 생각에는 넘어갈까요? 김진영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제가 이 소장님께 기회를 드렸으니까요.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의 잘잘못을 전 따지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 봅니다만 과도하게 아닌 거를 기다고 얘기해서 하는 건 전 잘못이라고 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자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살했죠. 그럼 자살하게 된 사회적 원인이나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는 안 따져보십니까? 그 자살에 대한 책임이 만약에 문재인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가 있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 그러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예컨대요. 제가 분명히 묻고 싶은 건데 어떻게 논법이 그렇게 제기되죠?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독재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하면서 긴급조치 만들어서 사람 탄압하고 강제로 감옥 넣었습니까? 어떻게 비교되지도 않는 대상을 비교하면서